제가 3년 전에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2년 전에 활동을 가지고 의정보고회를 전국을 돌면서 했었고요. 제가 전국구 의원이어서 제가 뭐 살고 있는 동네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저의 활동을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 의원 첫 해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전국 순회를 할 수가 없었고 2022년 말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느라고 전국 순회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2023년 말에 이제 한 차례 이제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에 와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보적 정권 교체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혹은 당 대표들이 전국을 다니면 주로 이제 큰 광역시들이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군 단위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총 25군데를 다니는데 그중에서 전남과 광주 지역 해가지고 8곳을 이제 다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뭐 해남, 진도, 곡성, 그리고 고흥 이런 이제 군 단위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일단 그 인구 구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하면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다양한 이제 연령대의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이제 농어촌 지역 군 단위에 가면 이제 7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저의 활동을 듣고 가셨습니다. 해남에서는 이제 99세의 어르신께서 참여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무래도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풀뿌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많이 느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할 때에는 혹시 다음 총선에 우리 지역에서 출마를 하나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제가 23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23개 지역 모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왜 이렇게 작은 군 단위까지 와서 의정보고회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국구 의원으로서 실제로 구석구석 온 국토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니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호남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주 야물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야물지다라는 표현이 이제 전남 지역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표현인데요. 정말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요즘에는 워낙 SNS, 유튜브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제가 올렸던 여러 가지 질의의 영상들, 또 뭐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호남에서는 뭐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시댁이 무안이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기본소득당의 총선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도 후보가 있었는데요. 대구에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옆에 가보면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구 지역에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고 가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과 의지만큼은 지역 할 것 없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을 돌 때에는 정말 분노,
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주셨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 정부가 과연 어떤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또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있었던 정부들이 겪었던 어려움들과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개혁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심사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의 활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많이들 기억하시죠? 노회찬 대표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구나.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진보정당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10년에 진보신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셨었는데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당시 노회찬 대표님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지제도를 어떻게 좋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진보정당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진보신당에 입당을 했죠. 그래서 저도 진보정당에서 2010년부터 한 10년 이상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진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 삶의 어떤 민생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진보 정당에 활동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시대가 변화하고 있을 때 그것에 발맞춰서 진보 정치도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 진보 정치가 말하는 대안과 지금의 진보 정치가 말하는 대안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대안이 지금 시대에 맞는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시대에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대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서 일할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일하지 않고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진보정당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관성에서 좀 탈피하여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성해보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진보신당, 나중에 노동당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노동당에서 당 대표가 되어서 그런 어떤 혁신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혁신운동의 일환이었던 기본소득당으로서의 당명 개정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과 부딪혔을 때 과반은 넘었지만 당명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의 어떤 표결 결과는 얻지 못해서 부결이 되었고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당시 노동당이 노동정치의 강화라고 하는 노선을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규직 노동자로서 어떤 전통적 노동운동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 대전환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망과 비전이 포기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라고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창당에 나서게 됐고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해서 이제 만 6년 꽉 채우고 지난 6년 동안 국회에서 또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 작지만 또 유능한 강소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 해왔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당연히 탈당하고 창당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창당을 할 수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창당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고 어떤 기성의 어떤 조직력을 강하게 갖고 있는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소득당을 100% 창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꼭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이 2030 세대들이 당원 가입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이 길과 이 노선 그리고 이 비전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제 또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고 지금도 안산에서 아기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는 정말 충격적인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당시에 속보로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전원구조 됐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저렇게 큰 배가 침몰하는데 당연히 다 구조했겠지라는 마음으로 학생이어서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나오니 그것이 오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나름대로 정부가 열심히 조명탄을 수백 개를 쓰고 잠수부를 몇백 명을 동원하고 무슨 배를 몇 척을 동원해서 열심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4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세월호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를 걸어서 넘어가면서 우리 애를 살려내라 라고 외치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SNS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아니 정부가 열심히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야밤에 행진을 나서실까?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버스 한 10대 정도의 경찰 병력들이 막아섰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이 소식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 베르테르 효과까지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정부의 메시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와서 시끄럽게 추모하지 말고 함께 추모하지 말고 혼자 집에서 슬퍼해라. 공식적인 추도는 정부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인명피해를 키웠던 원인으로 언론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선내 방송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렇게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마음에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다니던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서 뭐라도 해볼까? 뭘 해볼까? 그러면 우리가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진을 하자. 근데 이제 국화꽃도 들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그냥 서울 시내를 걷자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행동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시작했었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청해진 해운이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기억으로는 안전교육 비용으로는 연간 56만 원을 쓰면서 접대비로는 몇 천만 원을 쓰고 광고비로는 몇 억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되게 유능한 경영 형태였던 거죠. 근데 참사가 발생하고 나니까
안경교육에는 무관심하고 접대비, 광고비에 수천만 원, 수억을 쏟아붓는 이 경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생명 그리고 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윤이 더 중요한 이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윤보다 인간이다 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운동들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활동을 뛰어들어서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안전은 비용 치부받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좀 정치 활동에도 나서고 뛰어들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모든 정책적 결정이나 혹은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잃지 않고 견지하고자 하는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벽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작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했고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을 제가 공론화하고자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면서 국민들과 그런 논의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석 있는 작은 정당의 어떤 주장에 언론이라거나 뭐 사회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게 유튜브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국민들한테 직접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통해서 좀 어떤 큰 언론들의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과 방향들에 주목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했던 것들이 제가 비록 한석 있는 작은 정당의 의원이지만 지금까지 주눅들지 않고 또 한석 있다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또 뾰족한 대안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견인해내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현실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소득당과 용해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 그것이 뭐 아직 작지만 조금씩 성과를 좀 나타내고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들 속에서 사실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정한 것도 좀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보통의 정당의 이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당의 이름도 지어봤던 것이고 또 제가 하는 활동들이 기본소득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영역에서 소통하고 성과를 내고 했던 영역들이 기본소득당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해가 높아지면서 또 저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좀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억도 기억이지만 저는 늘 야당 의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정부 국무위원들의 어떤 능력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야당 의원이었고 야당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선별 지급한다거나 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이슈나 뭐 금투세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것들조차도 유예하거나 후퇴해오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선명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비판을 하면 반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반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비판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여러 기본소득형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정부의 기본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을 제대로 잘 해라라고 비판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당이 계속해서 기본소득형 정책이라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과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주목받기 힘든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냐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 때는 반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좀 더 미래 그리고 지역, 현장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뿌듯하고 일할 맛도 나고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기 전부터 저는 함께 연대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뭔가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정치인을 뽑아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2017년에 그 개헌 논의가 진행되던 국면에서 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개헌의 국민들의 권리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개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2만 킬로를 운전해서 직접 다니면서 기본소득을 권리로 집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발기인으로 처음 만들 때부터 함께 해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기본소득 박람회도 여러 차례 열면서 그 기본소득 박람회의 조직위원회들을 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라거나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알리고 확장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함께 많이 해왔었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고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그리고 어떤 기존의 관성에 매이지 않는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라는 어떤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된다 혹은 이 길이 정말 효과가 있고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공유한다라는 점에서도 저에게는 긴 진보정당 활동 그리고 국회에서의 한 6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정치인으로서 국회 안에서 또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철학을 공유하는 기본소득 정치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연구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이 모여있는 국제적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요. 2016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본소득 활동가들, 석학들이 모여서 총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오셔서 축사를 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박근혜 정부 당시였는데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이죠. 지금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좀 그런 갈등들은 좀 피해가면서 어떻게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정하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실제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을 성사시켰잖아요. 집행을 시키게 된 건데, 그런 추진력들이 좀 제가 본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같은 어떤 범주형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국토보유세라거나 탄소세 같은 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도 발표를 했었고, 2022년도 대선 당시에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당시 후보의 어떤 정책 브랜드가 청년 기본소득이었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 같은 좀 범주형 소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의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4년 정도가 흐르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집권 세력으로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들을 하고 또 재정 관료들의 부딪힘도 있겠지만, 예전에 2017년 대선 경선,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어떤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기획했던 어떤 개혁성과 속도,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동을 만나서 구부러지고 지연되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원래의 개혁성,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견인해내는 것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당이 야당으로서 해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재난지원금이라거나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만 하면 재정 파탄 이야기하면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랬고, 심지어 진보정당에서조차도 이것은 퍼주기고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을 했었거든요. 꼭 반드시 보편은 안 되고 선별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먼저 보편 지급을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이 위기 속에서도 돈 많이 번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환수하면 결론적으로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도 일단 보편 지급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한 차례 해보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한번 지급을 하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이 소득 지원 정책이 얼마나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 보수 언론,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효과가 3개월로 끝났다라고 이제 뭔가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번에 한 11조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골목 상권이 3개월 동안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정례화해서 이 3개월마다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골목경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기본소득형 정책들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재정 건전성 신화에 맞서는 주요한 힘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에서 중앙 정치는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지자체들에서는 앞다투어서 여러 풀뿌리형 기본소득 정책들을 약속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에서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런 기본소득형 정책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부터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풀뿌리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본소득당이 해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였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던 시절에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에 제가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건데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지만 기본소득당은 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기본소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공유하는 정당과 세력이라고 한다면 되게 유연하게 연대할 수 있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6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가져온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정강정책 1호의 기본소득을 지금도 담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당면 개정하면서 그 기본소득도 빼버리겠다라고 해서 좀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빼버린다고 한다라고 하니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언제든 늘 유연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실제로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당연히 그 제안이 왔을 때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문을 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자문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선은 이제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더 같이 해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은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대통령께서도 많이 언급하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몇 번 신안군에 가보기도 하고 그 사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자체별로 그 뭐 풍력이라거나 태양광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의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그런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공유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잘 발굴해 나가는 것이 또 앞으로 지역에서의 풀뿌리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그 과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농어촌 지역 10개 군에서 올해부터 그 모든 농어촌 소멸 그 10개 군의 모든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금 많은 인구 유입의 어떤 효과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 효과에 대한 기대로 벌써부터 지급하기 전부터 그 10개 지역의 군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2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워라 내워라 효과 검증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본사업 들어갈지 모르고 그 사이에 또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시범사업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필요한 인프라들 잘 구축해서 2년 뒤에는 바로 본사업 궤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지금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이라고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고 또 다른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글쎄요,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다기보다는 2017년 대선 경선 후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뭐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라거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거나 뭐 햇빛바람 연금이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규모나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많은 고민과 또 기획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개구진 웃음과 함께 나오는 그 호기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호기심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어떤 혁신과 공부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로서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잘 견인해내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통령님을 보면서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어떤 틀에 갇히지 않는 파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창당을 하기로 하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할 때 경기도청에서 한번 경기도지사와 공식 공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지사가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다른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공식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좀 낯선 이름의 정당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존의 틀과 정치적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시는 모습도 저한테는 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국회에 계실 때보다 자주 이야기 나누거나 뭐 할 기회는 적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큰 틀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동료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정치인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그럼 앞으로 기본소득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기본소득당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럴 때 기본소득당이 6월에 빠르게 정리했던 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시켜보자.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저희 기본소득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었고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장님들이 마을이 정말 10년 뒤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이 마을이 정말 10년 뒤면 텅 비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속도감도 좀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전국 순회를 하고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랑 짜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한 고민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과 기획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던 방향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방향이 만나서 전국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모이고 실제로 제도도 시범사업도 진행이 되고 국회에서 예산 확대까지 만들어내는 성과들, 시너지들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이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 있을 텐데요. 저한테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량과 역사적 의미를 평가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아니냐가 그냥 정치인과 지도자로서의 정치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IT 분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말 잘 포착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던, 그래서 지금의 어떤 IT 강국 그리고 인터넷 강국을 만드는 토대를 놓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석하고 지금의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어떻게 갈 것이고 거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분,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해서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자로서의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먼저 이제 꼽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던 어떤 아쉬운 평가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 그리고 기득권 타파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누구보다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권력을 갖는 것보다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더 크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길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삶의 어떤 행적과 궤적을 보면 그 말을 실천으로 이어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로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임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거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소멸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국가 투자라고 하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 대한민국이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골든타임을 잘 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의원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재분배 장치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야 성장이 분배가 되고 분배가 다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많은 분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사실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이번에 윤석열 탄핵 때는 우리가 탄핵을 전 국민이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 국민이 잘 알고 이 시기를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2017년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하는 역할들을 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어떤 독립 영웅들에 대한 어떤 유공의 인정이라거나 역사적 재평가 이런 측면에서도 또 많은 기반들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뉴라이트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바꾸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들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국면을 위기를 극복하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굉장히 처음 시도되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전 국민이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전 국민이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또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쟁쟁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꼽기가 어려운데요. 첫 번째로는 전두환 씨를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 당연히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뽑혀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고 싶은데요. 사실 4.19 혁명 이후에 어떤 민주공화국을 세워나가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쿠데타로 짓밟고 장기 독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산업화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들도 있지만 그런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압살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 당시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재벌 대기업 중심, 재벌 키우기 중심의 경제 정책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해본 대통령 중에 한 명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2024년에 꿈꿨던 윤석열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끝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윤석열 역시도 전두환처럼 끝까지 반성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계엄이 허술했냐, 지금 2024년에 이런 계엄,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물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엄을 하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바로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국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무서워서 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행금지 등의 어떤 계엄령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자신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이 밝은 이후에 여기저기로 숨어버린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끝날 것이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 계엄 상태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진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계엄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어떤 진상규명,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저는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내란을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무능해서 혹은 더 이상 시대가 그럴 수 없는 시대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날 밤에 국회로 달려와 주셨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다. 그들의 어떤 치밀한 준비와 정말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켰거든요.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는 정말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탄핵, 파면 결정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과 생명 안전에 대한 경시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이태원 유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보는 정부는 끝이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5년이 채 안 되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월 19일이 기본소득당 창당 6주년이었습니다. 지난 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소득당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6년을 보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석이 하나뿐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의석이 한 석이지만 선명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석수의 자금에 주눅들지 않고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차세대 진보 정당으로서, 또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묵묵히 해내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다가오는데요. 제가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올 한 해 저의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풀뿌리 기본소득을 잘 살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에서도 기본소득당이 또 더 활발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기본소득당의 정치인들이 도정에서, 시정에서, 그리고 군정에서 기본소득당의 정치를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호남 주민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소득당의 앞으로의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행보에 또 우리 광주 전남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